이사라고 하면 대단하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가서 굳이 제 직업을 밝히는 편은 아니랍니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니까요. 오늘은 또 저녁을 뭘 먹어야 하나 매일 고민하고요. 남편과 별거 아닌 걸로 투닥거리기도 하고 중학생 된 딸 교육 문제 때문에 골머리도 썩는답니다.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건 사실이에요. 월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지간한 직장인들 연봉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았던 건 아니랍니다. 전 아버지가 일찍 사고로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엄마는 하나뿐인 딸을 남들만치 키우기 위해 식모살이를 해야 했어요. 숙식과 약간의 돈을 제공받고 부잣집에서 몸종처럼 일했죠. 지금에야 계약서도 쓰고 일반 직장인처럼 연차나 상여도 보장된다지만 그땐 그런 게 있었나요?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며 죽어라 일해야 했죠. 특히 저라는 혹까지 딸려있던 엄마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고용주들 대부분이 딸까지 데려와 사는 걸 맞닥차나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식모들이 기피하는 집들을 많이 다녔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그 집도 그랬죠. 고용주들이 워낙 까탈스러워서 식모들이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는데 엄마는 그 집에서 무려 6년을 버텼어요. 그 시절에 엄마는 늘 고되게 일하고 있었죠. 그 집 사모님이 엄청난 결벽증이라 창틀에 먼지 한 톨만 내려앉아도 난리가 났거든요. 게다가 노망난 시어머니의 돌봄까지 저희 엄마에게 떠넘겼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노인네의 똥기저귀까지 빨아야 했으니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엄마는 제게 힘들다 내색 한번 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홀로 눈물을 삼키셨죠. 아침에 일어나 엄마의 부은 눈을 볼 때면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루빨리 어른이 돼서 엄마를 호강시켜 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전 남들보다 더 죽기 살기로 독하게 공부했어요. 돈도 인맥도 없는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공부뿐이었으니까요. 또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집에 가면 일에 지쳐있던 엄마가 잠시나마 환하게 웃어주셨거든요. 그 미소를 보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부잣집 친구들에게도 밀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걸 누구보다 안 이꼽게 여기던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반 클래스메이트이자 저와 한 집에 사는 아이였죠. 맞아요. 그 애는 엄마가 식모로 일하던 집의 금지옥엽 막내딸이었어요. 위로 오빠만 둘이라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죠. 그래서일까요? 그 친구는 늘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학기 초마다 꼭 자원에서 반장이 됐고요. 운동회나 수학여행 때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간식이며 선물을 잔뜩 돌렸죠. 오늘 이 햄버거 세트는 지영이네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야. 모두 지영이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박수 한번 쳐주자. 김지영, 너 때문에 우리 반은 맨날 간식 파티다. 야, 이번에도 잘 먹을게. 야, 역시 부잣집 딸은 다르네. 부럽다, 지영아. 아이, 다들 왜 그래? 됐으니까 얼른 먹어. 부모님이 학교로 간식을 보내주는 날이면 그 애는 유독 얼굴이 더 밝아졌어요. 아닌 척해도 우쭐한 마음이 고스란히 다 드러났죠.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인기도 많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집에서건 학교에서건 구김살이 없는 아이. 그 애가 빛이라면 저는 그림자 같았고 그 애가 태양이라면 저는 존재감 없는 작은 먼지 같았죠. 그래도 그걸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만약 제 그런 마음을 엄마가 알게 된다면 슬퍼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리더십 있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그 애가 저만큼은 참 티나게 싫어했어요. 학교에 제가 자기 집 식모딸이라고 쫙 소문낸 것도 그 애였죠. 내 도시락 한정의 엄마가 싸주는 거잖아. 우리 집 식모라서. 아, 그래서 너랑 한정의 도시락 반찬이 맨날 똑같은 거구나? 근데 그래도 돼? 왜 너네 집 반찬으로 자기 딸 도시락까지 싸준대? 뭐 남으면 쓰레기만 되는 거 버리기 아깝잖아. 노블레스 오블레주라고 있는 내가 베풀어야지.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래서 쟤랑 쟤네 엄마 우리 집에서 살게 하는 거야. 뭐 일종의 적선이지? 그래도 처음엔 말로 툭툭 건드리는 정도였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뿐인. 하지만 1학년 2학기 때 그 사건 이후로 그 애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험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학교에서 늦게까지 자습하고 돌아오니 그 애가 정원에 혼자 서 있더군요. 울었는지 눈가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모른 척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그 애가 말을 걸더군요. 한정혜,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아, 학교에서 공부하다 왔어. 이 시간까지?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너처럼 공부해야 전교 1등 하는구나? 얼핏 들으면 칭찬 같았지만 명백한 비아냥거림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기분이 나빴지만 늘 저러던 애였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기어이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너도 네 엄마도 참 불쌍해.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좀 추잡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인생이 뭐 크게 달라질 것 같나? 저를 욕하는 건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를 언급하니까 머리에 확 열이 오르더라고요. 바로 그 애에게 대거리를 했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 추잡? 왜? 꼴에 그런 말 들으니까 화는 나나 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더니. 근데 지렁이한테 등수 밀린 내 심정은 오죽하겠니? 그게 무슨... 1학기 중간 기말 다 네가 1등하는 바람에 난 계속 2등만 하고 있잖아. 너랑 같은 반 되고 나서 반 1등 한 번도 못했다고 아빠가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나 지금 용돈까지 끊기게 생겼다고. 그제야 그 애가 그렇게 화가 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사이 그 애가 더 모진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식모 딸년이면 식모 딸년처럼 굴어. 한정혜, 어디 감히 주인집 딸을 이기려고 해? 이번 중간고사도 1등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제가 마치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그 애는 씩씩대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황당한 심정으로 우두커니 서 있다가 저도 사용인 전용 출입구로 향했죠. 문득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도 엄마한테 피해가 갈까봐 뭐라고 할 수 없는 제가 비참했죠. 같은 집에 살아도 드나드는 출입구가 다른 것처럼 그 애와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샤워하는 내내 왜 그리도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일을 마친 엄마가 먼저 잠들어서 다행이었어요. 한바탕 울고 나니 오기가 생기더군요. 전 보란듯이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펴들었습니다. 그 애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식모지 저까지 식모인 건 아니었으니까요. 2학기 중간고사도 저는 어김없이 1위를 차지했어요. 그 애는 전교 20위권에 반 2등이었죠. 그것도 충분히 훌륭한 성적인데 그 애는 마음에 차지 않았나 봐요. 반 석차가 벽에 붙던 날 죽어라 저를 노려보며 이를 갈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고등학교 생활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뒤 그 애는 점심시간에 저를 학교 화장실로 불렀어요. 가지 않으려 하니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애들이 저를 화장실까지 억지로 끌고 갔죠. 그 애가 언제부터 노는 애들이랑 어울렸던 건지 일진 애들이 하나같이 그 애 수족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마 돈을 썼던 거겠죠. 야, 너 이번 중간고사도 1등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그 말에 따르겠다고 한 적 없는데.
뭐가 어쩌고어째?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식모 딸년 주제 뭘 믿고 이렇게 건방져? 그 애는 화장실 구석에 놓여있던 대걸레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 걸레로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던 일진들은 말리긴커녕 낄낄대면서 웃기 바빴죠. 독한 기집애. 아프다고 비명 한번 안 질러? 그래,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제가 묵묵하게 맞기만 한 게 화를 돋았나 봐요. 급기야 그 애는 저를 끌고 변기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변기에 제 얼굴을 인정사정 없이 넣어버렸죠. 입이며 코로 차가운 물이 밀려들면서 숨이 콱 막혔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싶을 때쯤 그 애가 다시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야 좀 식모 딸년 같네. 앞으로는 까불지 마, 알겠어? 컥컥대는 저를 두고 그 애와 친구들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그 애와 일진 패거리들은 저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뒤에서 지우개를 던지거나 욕을 했고 점심시간엔 제 도시락에 죽은 쥐나 벌레를 넣었죠. 그나마 제 곁을 지켜주던 친구들도 점차 저를 멀리했습니다. 아마 같이 따돌림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악몽 같았어요. 그나마 집에선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만 기다렸죠. 자연스레 성적도 점차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담임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참 순진하게도 학교와 선생님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나쁜 건 그 애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생님은 지영이랑 그냥 가볍게 다툰 건데 네가 오버하는 거 아니니? 그 선생님한테 이러기 전에 지영이랑 먼저 화해하려고 노력해봐 하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교복 소매를 걷어올리고 그 애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를 보여줘도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이랬다고? 네가 어디 부딪혀서 다친 게 아니고 너 잘 생각해. 일 크게 만들어봤자 좋을 거 없어. 그 어머니를 생각해야지. 안 그래? 선생님은 그저 이 일을 덮으려고만 했어요. 그 애가 학교에 기부금을 제일 많이 내는 부모님을 뒀기 때문이겠죠. 그 뒤로 저는 그 애에게 반항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 애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았고 화장실 변기로 끌고 가 물고문을 하면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너무 두려웠죠. 결국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저는 유서를 썼어요. 그 애의 잘못을 낱낱이 고발한 뒤 그 애 때문에 죽으니 이 억울함을 꼭 신문사 기자에게 제보해달라고 썼죠. 그리고 바로 욕실로 들어가 준비해둔 과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치다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옆을 지키고 있던 엄마가 정혜야 정신이 들어? 하고 제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병실 밖으로 달려가 의료진을 불렀죠. 일찍 발견돼서 운이 좋았어요. 그 손목의 상처도 깊지 않으니 꾸준히 드레싱하다 실밥 풀면 될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의 말에 엄마는 몇 번이고 꾸벅 허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곧 저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혜야, 이 모진 것 어떻게 엄마를 두고 떠날 생각을 해?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3년을 혼자 끙끙대다가 그런 몹쓸 짓을 했어? 응? 엄마는 제 유서를 이미 읽어본 뒤였어요. 그 기집애가 너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어. 내 앞에선 그냥 살살대며 웃길래 바보같이 그냥 착한 애인 줄로만 알고 정혜 너랑 친하게 지내달라고 내가 부탁까지 했었는데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우리 딸 아프게 한 만큼 똑같이 아프게 해줄 거야. 아니 그보다 더 아프게 할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흥분해서 달려나가려는 엄마를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를까봐 너무나 두려웠죠. 엄마 괜찮아. 나 정말 괜찮다니까. 가서 뭘 어쩌려고 그래. 어쩌긴 뭘 어째. 그럼 네가 그 기집애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엄마는 널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기집애 죽일 수도 있어. 내가 그 기집애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안 돼. 나 가족이라고는 엄마밖에 없는데 그러다 엄마가 잘못되면 난 어떡해. 가지마. 그냥 나랑 같이 여기 있자. 응? 제 애원에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정혜야. 애미라고 하나 있는 게 가진 것도 뭣도 없어서 너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한 기집애를 주인집 딸이라고 어쩌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난 괜찮아. 그러니까 울지 마. 응? 정혜야. 가엾은 우리 아가. 엄마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흘린 눈물을 모으면 아마 호수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엄마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도 알리자고 했죠. 저는 소용없는 짓이라며 그런 엄마를 말렸습니다. 걔네 아버지가 판사인 거 잊었어? 법조계 쪽은 꽉 잡고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학교도 이미 내가 얘기해봤어. 근데 친구들끼리 가볍게 다툰 거 가지고 일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래. 아마 선생님들은 다 개편들일 거야.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네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니? 엄마는 씩씩대며 집으로 돌아가 그 집 사모님에게 따졌어요.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당신 딸 때문에 우리 딸이 죽을 뻔했다고 악을 썼죠. 하지만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집 사모님은 눈도 깜짝 않고 그쪽 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애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하며 반문하더군요. 그리고는 그 애를 불러 직접 물어봤어요. 지영아, 이 아줌마 말로는 네가 학교에서 아줌마 딸을 괴롭혔다던데 진짜 그랬어? 아니, 내가 아줌마 딸을 왜? 난 식모 딸한테 관심 없는데. 벌써 고3인데 공부하기도 바쁘다고. 그 애는 눈도 깜짝 않고 거짓말을 했어요. 오히려 저를 보면서 비웃더군요. 얘 고3 되고부터 성적 엄청 떨어졌거든. 나한테 반 1등도 뺏기고. 그래서 질투나서 모함하는 거 아니야? 웃기지 마.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학교 애들도 다 안다고. 그래? 그럼 가서 네 편 들어줄 친구들 데려와봐. 왕따 주제 과연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화가 나서 그 애한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모님이 다른 도우미 아주머니들을 불러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머, 얘 토끼 품고 우리 애한테 달려드는 것 좀 봐. 아줌마, 그동안 아줌마 사정이 딱해서 딸까지 데리고 살게 해줬던 건데 얘 하는 꼴 보니까 더는 안 되겠네요. 아주 은혜를 원수로 갚겠어. 꼭 없는 것들이 이런단 말이야.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가줘요. 돈은 통장으로 바로 붙여줄 테니까. 끝끝내 그 애도 그 애 엄마도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난동 부리는 저희를 강제로 쫓아냈죠. 심지어 짐 뺄 시간조차 주지 않아서 저희 모녀의 세간살이는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나뒹굴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린 어떡해? 괜찮아. 식모 자리가 여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의연하게 저를 달랬어요. 하지만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집 사모님이 다른 곳에 죄다 악의적인 소문을 내놔서 아무도 엄마를 쓰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참 그 애만큼이나 악독한 여자였죠. 미안해 엄마. 나 때문에. 뭐가 너 때문이야? 네가 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앞으로 우리 어떡해? 괜찮아. 서울 아니면 일할 데 없다니? 엄마 고향으로 가자. 거기서 조용히 살자. 엄마는 저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식당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고기 불판 닦기, 홀서빙, 김밥 말기 등 식모 일만큼이나 고된 일들이었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럴수록 저는 이를 악물고 더욱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이미 내신은 망쳐버렸지만 아직 수능이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엄마에게 보답하고 싶었죠. 그리고 그 애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전학간 학교는 학생 수도 몇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전 그곳에서 무사히 남은 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으로 그토록 바라던 의대에도 진학할 수 있었죠. 처음 의대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엄마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눈물을 닦아주며 창하다 창해 우리 딸. 하던 엄마도 결국 눈물을 보이셨죠. 엄마,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의사 되면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 테니까. 알았지? 엄마는 이미 우리 딸 덕분에 호강하고 있어.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도 우리 딸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꼬. 우리 오랜만에 아빠 보러 가자. 응, 입학식까진 아직 시간 있으니까 다녀오자. 저와 엄마는 오랜만에 분향소에 잠들어 있는 아빠를 보러 갔어요. 그리고 모녀끼리 오랜만에 같이 외식도 했죠. 그날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날 같아요. 그 뒤로 저는 의대에 들어가 또다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학비 때문에 엄마는 전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다른 동기들처럼 여행을 가거나 애인을 사귀는 등의 사치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의대에서도 내내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기나긴 학교 생활과 레지던트 생활을 마친 뒤엔 친하게 지내던 선배의 병원으로 들어갔죠. 드디어 내가 한정이랑 같이 일을 해보네. 어? 왜 그래요, 선배? 내가 뭐라고? 왜? 너 이미 이 업계에서 수술 잘한다고 유명하잖아. 벌써 너 우리 병원 왔다고 소문 쫙 났다더라. 진짜요? 그럼 좀 부담스러운데. 아니, 부담스러울 게 뭐 있어. 병원 경영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열심히 환자만 봐. 혹시 받기 싫은 환자 있으면 안 받아도 되고. 그래도 돼요? 돈 받은 만큼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됐어. 넌 공부든 일이든 지나치게 몰입해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학부 때부터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공부만 했잖아. 여기선 그러지 마. 알겠어? 점심 저녁 다 나랑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하니까 알아서 해. 선배는 저보다 3살 연상으로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챙겨주던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선배가 같이 일한 지 2년 만에 제게 고백을 했을 땐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나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